안녕하세요. 예, 오늘 상당히 춥죠? 어제 눈도 내리고, 이제 교육심리학까지 끝나고 오늘은 이제 교육공학 들어갑니다. 교수학습 이론과 교육공학. 자, 우리 지난 시간 교육심리학 학습했는데 잠깐 한번 상기를 해보도록 하죠. 교육심리학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학습심리와 발달심리. 발달심리와 학습심리. 어떻게 발달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학습이 일어나는지 그 현상을 발달과 학습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 교육심리학 이론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교육심리학 이론을 토대로 해서 학습의 발달과 학습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학습자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학습자를 이해를 토대로 해서 학습자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교육심리학의 학문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 발달 이론과 관련해서 이제 발달의 특성들을 이제 뽑아서 생각해 보면 학습의 특성으로 인지적 특성과 정의적 특성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 인지적 특성은 지능, 창의성, 인지 양식으로 구분해서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랬죠. 지능은 이제 스피어만에서부터 출발해서 최근 지능 이론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스피어만은 특수 요인과 단일 요인이 결합된 하나의 특수 요인과 일반 요인이 결합된 하나의 단일 능력을 지능으로 봐서 지능이 우수하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뛰어난 학업 성취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이걸 이제 비판하면서 쭉 이제 그 지능 이론들이 전개되고, 최근의 지능 이론은 가든의 다중지능 이론과 스턴버그의 삼원 지능 이론 또는 성공 지능 이론, 그리고 감성 지능 이론이 있죠. 가든의 그 다중지능 이론은 9개 상호 독립적이다. 지능 영역들은 상호 독립적인 9개의 독립적인 지능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또 9개 지능이 이제 서로 이제 그 지능이 어떻게 결합되느냐, 지능 결합 형태에 따라서 개인의 독특한 지능들이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또 지능이 개발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 스턴버그의 삼원지능 이론은, 성공지능 이론은 세 가지 요소다, 세 가지. 성경상, 성분적 요소, 경험적 요소, 상황적 요소, 또는 맥락적 요소의 지능들이, 그 지능들이 서로 하나의 체계로 결합되어 있다, 그죠? 하나의 체계로 결합되어 작용함으로써 이제 결합되어 작용하는 것은 성공지능 이론이다, 이렇게 설명했었죠, 그죠? 그다음에 감성지능 이론도 있고, 그 다음에 지능 측정에서는 이제 IQ의 해석을 간단하게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창의성 부분, 인지적 특성과 관련된, 물론 이제 창의성, 정의적 특성과도 관련되죠. 창의성은 기존에 없는 독특한 사고를, 독특한 아이디어를 생산해낼 수 있는 뭐 능력을 창의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창의성 인지적 특성으로 민감성, 그 다음에 정교성, 민감성, 유창성, 융통성, 조직성, 정교성, 독창성, 그죠? 그 각각의 개념들을 일단 알아두셔야 되겠죠. 특히 유창성과 융통성의 개념 차이를 구별하셔야 되고, 정교성과 조직성의 개념 차이를 구별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정의적 특성도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겠죠. 두세 개 정도 알아두시고, 이런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 기법이 있죠. 브레인스토밍은 자유로운 집단 사고에서 독창적인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이 기법이 이 브레인스토밍이다. 브레인스토밍의 기본 원리가 있죠. 네 가지. 뭡니까? 자유분방, 양산, 비판금지, 결합과 개선. 오케이. 공부 잘하셨네요. 네 가지.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시네틱스도 있죠. 시네틱스는 씬이 이제 연결된다는 거죠. 비유로 연결한다. 그래서 네 가지 그 기법이 있죠. 첫 번째가 직접 유추, 대인 유추, 상징적 유추, 환상적 유추. 오케이. 직접 대상환, 이렇게 네 가지 유추 기법을 사용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스캠프 방법도 있고, 드보너의 플러스 마이너스 인트레스팅 PMI 6S 6색 사고 모자 기법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창의성 사고 기법, 개발 기법도 좀 중요한 부분 속하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살펴본 게 인지 양식입니다. 인지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의 독특한 정보 처리 양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두 가지로 이제 살펴봤었죠. 위트킨의 장독립형, 장의존형, 장독립적 인지 양식과 장의존적 인지 양식을 구분할 수 있는데, 위트킨은 잠입 도형 검사를 통해서 장에 독립적으로 사고를 하는지, 정보를 처리하는지, 장에 의존해서 그 정보를 처리하는지에 따라서 장독립적, 장의존적 인지 양식으로 구분했다는 거고, 장독립적 인지 양식의 소유자는
그 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주변의 장에 영향을 많이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내적 대상에 의존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고, 장 의존적 인지 양식은 주변의 대상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외적 대상에 의존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둘의 그 학습자의 기본적 특징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장 독립적 인지 양식은 분석적이고 논리적이다. 그 다음에 구조화를 잘하는 성향을 갖고 있고, 내적 준거 체계를 소유하고 있고, 내적 동기 유발 등등 있다라는 거고요. 뭐 개별학습도 선호한다라든지. 장 의존적 인지 양식의 소유자는 전체적으로 직관적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기존의 구조화를 이제 수용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내적 준거 체계를 소유하고 있지 않고 외적 동기 유발에 뭐 많이 영향을 받고, 뭐 토론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좀 강조하는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정의적 측면에서는 뭐 자아 개념과 그 다음에 동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특히 동기를 좀 주의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동기는 기본적으로 동기가 유기체 내부에서 비롯되는가 외부에서 비롯되는가에 따라서 내재적 외재적 동기로 구분될 수 있고, 그 개념하고 사례 간단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동기 본질이 뭐냐, 학습 동기와 관련된 동기 본질이 뭐냐, 동기가 어디서 비롯되는가, 그 본질 관련해서 욕망이다, 욕구다, 믿음이다, 목표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동기는 욕구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은 메슬로우 욕구 위계 이론이죠. 욕구를 5가단계로 위계화해서 구분하고 제시했고, 하위 욕구가 충족돼야지 상위 욕구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메슬로우 동기 욕구 위계 이론이죠. 생활사 존자, 이렇게 5가지 욕구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대시와 라이언의 자기 결정성 이론도 자기가 스스로 자신 행동과 운명, 행동 운명을 결정하고 스스로 환경을 통제하면서 통제하고자 하는 그 욕구, 이 욕구가 이제 동기화를 촉발한다라는 거죠. 이 자기 결정성 욕구와 관련될 수 있는 세 가지 욕구가 자율성 욕구, 유능감 욕구, 관계성 욕구, 세 가지 욕구가 있다는 그 각각의 욕구 개념하고 증진 전략 한 2-3개 정도씩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코빙턴의 자기 가치 이론 있죠. 자기 가치, 인간은 누구나 자기 가치를 보존하려는 욕구가 있고, 그 욕구가 동기화를 유발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자기 가치가 조금 이제 훼손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자기가 무능해 보이기 싫거나 또는 유능해 보이고자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기 방어 전략을 자기 장애 전략이다라는 자기 장애 전략. 자기 장애 전략의 몇 가지 있죠, 그죠? 그거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믿음과 관련해서 믿음이 이제 동기와 관련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가치 이론이죠. 자기 가치. 성공 가능성, 기대 가치 이론.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와 성공에 대해서 부여하는 가치의 곱만큼 동기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대 가치 이론이죠. 성공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가지가 있죠. 목표. 두 번째, 과제 난이도, 자기도식, 정서적 기여. 오케이. 그 다음에 기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내재적 흥미, 중요성. 오케이. 효용 가치, 비용 가치, 비용. 이렇게 4가지. 그죠? 대체로 잘 하고 계시는데, 이게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정말. 우리 테스팅 받고 집에 가도, 또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바로 또 한번 돌리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 테스팅 할 때 뭐 지난 것도 다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또 아침에 빨리 훑어보고, 쭉 앞에 목차라도 기억해 놓으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뼈대를 확 잡아놔야지 나중에 조금 살을 붙이면 쉽게 붙죠.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말이죠. 암기를 하지 않고 계속 뭐 강의만 듣는다든지 진도만 나가면 나중에 막 뒤죽박죽이 돼서 이게 저거 같고 저게 이거 같고 막 구별이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진짜 공부 많이 한 거예요, 지금. 대부분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책장 넘기고 강의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시기는. 기본적인 토대를 확실하게 잡아놓는 거, 확실하게. 내 걸로. 그러니까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또 봐야 돼. 잊어버리기 전에 또 빨리 또 보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효능감, 반드로의 자기 효능감 이론 있죠. 자기 효능감, 어떤 특정 과제 수행에 있어서 자신의 내가 능력이 있다고 믿어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동기화를 촉발시킨다. 동기화시킨다라고 하는 게 자기 효능감 이론이죠. 자기 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그렇죠.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더 많은 시간 노력하고 오랜 동안 과제를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또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높은 수행 성취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실제 성공 경험이 있어야 되고, 대리 경험, 반대로 대리 경험, 그 다음에 정서적 반응과 언어적 설득,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귀인 이론이죠. 귀인 이론은 성공과 실패의 탓을 어디로 돌리냐의 문제죠. 바람직하지 못한 귀인은 성공했을 때 운에다가 귀속시키고, 실패했을 때 그 실패의 원인을 능력 부족에 귀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인 이론. 그 다음에 그 학습된 무기력감도 있었죠. 학습된 무기력감은 지속적인 실패다, 그죠? 계속적인 실패로 인해서 무기력감을 학습하는 것을 학습된 무기력감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서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 전부 다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이런 이제 무기력감, 학습된 무기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첫 번째가 계속된 실패, 두 번째는 잘못된 이 바람직하지 못한 귀인이죠. 세 번째는 학부모, 네 번째는 교사에도 영향이 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목표와 관련돼서 동기 이론이 이제 나오는 게 목표 지향성 이론이죠. 목표 지향, 목표가 어디를 지향하느냐, 과제 수행에 있어서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과제 수행과 수행 결과에 있어서 영향을 준다라는 게 목표 지향성 이론이고, 이 목표 지향성 이론은 목표가 두 가지겠죠. 숙달 목표와 수행 목표, 과제 이해에 초점을 두느냐, 그러면 남과 비교하는데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숙달 목표는 수행 접근 목표와 수행 회피 목표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취 동기 이론 살펴봤고, 동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 동기를 설계하기 위한 이론이 동기 설계 이론이고, 대표적인 것이 켈러의 동기, 학습 동기, 유발 전략, 동기 유발 전략이다. 자, 이렇게 해서 학습의 특성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본 게 많죠. 교육심리학 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달 이론, 학습. 오늘 혹시 처음 오시는 분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지난 시간 때 했던 내용이니까, 저렇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기 발달 이론은 인지 발달과 정적 측면의 발달,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 그 다음 전체적인 발달을 다루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체적인 발달을 다루고 있는 것이 브렌펜-브레네의 생태학적 발달 이론이죠. 인지 발달 이론은 이제 피아제와 비고척이 이 두 사람을 나눠봤고, 그다음 정의적 측면에서는 이제 성격 발달, 도덕성, 사회성 발달 세 가지로 구분해 살펴봤습니다.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은 인간이 환경과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지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그 인지 구조의 질적인 변화, 그 질적인 변화를 인지 발달이라는 거예요. 인지 발달. 인지 발달이 일어나려면 그냥 양적인 팽창, 양적 성장인 동화로서는 인지 발달이 일어나지 않고요. 조절이라는 인지 구조에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인지 발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과 능동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지구조를 변화시키는데, 그 인지구조의 질적 변화를 인지 발달이다 설명했죠. 그 다음 비고척기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타인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지구조를 발달시킨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 언어, 문화라는 근접발달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근접발달 영역은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 사이에 있는 영역, 그 다음 비교 설정, 누군가 타인의 도움을 받으면 학습에 성공할 수 있는 영역을 근접발달 영역, GPD라고 하는 것이고, GPD에서는 스캐폴딩이 중요하죠. 스캐폴딩 유의점, 지원하는 데 국한해야 된다.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국한해야 되고, 그 다음 페이딩 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 비교 설정의 유형들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비고척기 이론을 교육적으로 적용하면 현재 발달 수준보다 앞선 과제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캐폴딩 해줘야 된다는 스캐폴딩.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 협동학습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시켜줘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평가는 역동적 평가를 해야 되고, 자기가 통합 교육도 필요하다. 그렇게 살펴봤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격 발달 이론은 이제 에릭슨과 그 마샤 살펴봤는데, 마샤는 위기와 참여를 기준으로 해서 네 가지를 정체감, 지위를 네 가지로 유형화했다는 거죠. 첫 번째가 정체감, 혼미. 두 번째 유예, 확립, 폐쇄 또는 유실, 이렇게 살펴봤죠. 그 다음에 도덕성 발달 이론, 콜버그 도덕성 발달 이론 단계죠. 인습 수준, 인습이나 관습을 기준으로 해서 인습 이전과 인습 수준, 인습 이후 수준, 세 수준과 6단계로 구분했죠. 첫 번째 단계가 벌과 복종의 도덕성 단계, 두 번째 욕구 충족으로 수단으로서 도덕성 단계, 대인관계 조언에서 도덕성 단계, 법과 질서 준수로서 도덕성 단계, 사회 계약 정신으로 도덕성 단계, 보편적 도덕 원리로서 도덕성 단계, 이렇게 6단계로 구분하고 있고, 그 다음 사회성 발달 이론이 셀만의 사회적 조망 수용 이론,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생각과 입장과 관점을 추론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고 이것이 곧 사회 인지 발달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 사회 조방 수용 발달 단계가 총 5단계죠. 첫 번째가 자기 중심적 관점 수용, 두 번째 사회 정보, 사회 정보적 조망 수용, 자기 반성, 자기 반성적 조망 수용, 제3자적 조망 수용, 사회적 조망 수용 이렇게 나눠지죠. 그 다음에 브론의 생태학적 발달 이론, 인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다차원적인 생태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발달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5가지 그 생태학적 환경 체계가 있죠. 첫 번째가 미시 체계, 두 번째 중간 체계, 외 체계, 거시 체계, 시간 체계, 각각의 개념 이해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발달 이론 끝나고 이제 학습 이론 넘어갑니다. 학습 이론 크게 행동주의, 인지주의, 인본주의 나눠지는데, 행동주의, 인지주의 사이에 있는 게 판도라의 사회 관찰학습 이론이다라는 거고, 행동주의는 일단 학습은 행동의 변화라는 거예요. 외적 행동의 변화를 학습으로 규정하고 있고, 인지주의와 사회 관찰학습 이론은 인지구조의 변화를 학습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먼저 행동주의는 파블로프의 고전조 조건 형성, 수동조 조건 형성이죠. 특정 자극에 특정 반응을 수동적으로 유발함으로써 정서 반응 학습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 이 수동조 조건 형성 이론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수동 조건 형성 이론은 특정 자극이라고 하는 조건 자극에 특정 반응이라고 하는 조건 반응을 형성하는 것인데 자극 반드시 그 어떤 행동이 조건화되는 것이 자극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행동 뒤에 수반된 어떤 결과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떤 도구적인 행동을 계속한다고 해서 행동주의 이론을 궤도로 완전히 한쪽 방향으로 수정하게 한 게 이제 손다이크 이론이죠. 도구적 조건 형성 이론이고 이렇게 자신 행동을 도구화해서 또는 수단화해서 결과에 이르고자 하는 그 도구적인 행동을 조건한다는 것이고요. 이런 시행착오를 거듭해서 손다이크 도구적 조건 형성 이론 시행착오 이론입니다. 시행착오를 거듭해서 학습한다는 거죠. 시행착오 학습을 설명했고 특히 그 효과의 법칙 어떤 행위 뒤에 수반되는 결과가 만족스러우면 그와 같은 도구적 행동을 계속한다는 그 효과의 법칙을 발전시켜서 나온 이론이 스킨의 강화 이론이다. 강화 이론은 인간의 물론 동물 실험을 했지만 인간의 능동적인 행동 뒤에 수반되는 결과, 그 결과가 강화가 돼서 능동적이고 작동적 행동을 조건한다라는 것이 이제 강화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강화의 개념, 벌의 개념 구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스킨의 조작 조건 형성 이론 또는 작동 조건 형성 이론에서는 행동 수정 기법을 살펴봐야 되겠죠. 행동 수정 기법, 바람직 행동을 증가하기 위한 수정 기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프리백의 원리, 토큰 강화, 행동 조성, 행동 계약, 용안법, 차별 강화, 그 다음에 문제 행동을 수정하기 위한, 문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방법도 있죠. 타임아웃, 소거, 상반 행동 강화. 그러니까, 소거 타임의 반응을 잘하면, 과자를 포상으로 줄게. 포상으로 과자를 줄게. 포만법, 상반 행동 강화, 포상, 그죠? 그 다음에 과잉 교정, 자극 통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행동 이론 다루고, 이제, 그 사회 학습 이론, 반도의 사회 관찰 학습 이론은 행동주의처럼 이제 직접적인 자극이나 강화 없이도 학습을 설명한다는 거죠. 직접적인 자극이나 강화를 받지 않았는데도 학습이 되더라. 왜 그런가? 타인의 모델, 타인의 행동을 단순히 관찰하고 모방하는 것만으로도 학습한다는 거. 왜?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자신도 강화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고 그 기대가 인지구조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거. 그 인지구조의 변화를 학습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학습이다. 그래서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로 이 인지구조, 정보처리 관점처럼 인지주의, 정보처리 관점처럼 주의집중, 파지, 그리고 기대라고 하는 이런 인지 내부에 있는 인지구조에 의해서 그 인지 과정에 의해서 인지 구조가 변화되고 인지 구조의 그 변화를 학습이라고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주의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지만 강화가 행동을 또 유발할 수 있는 동기와 기제가 되니까 행동주의하고도 관련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인지 구조의 변화를 학습으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인지 구조와도 관련되는 아주 복잡한 이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관찰학습 이론, 관찰학습의 과정이 주파제동이죠. 주의집중, 파지, 재생, 동기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인지주의에서는 정보 처리는죠. 정보 처리, 인간의 인지 처리 과정, 인지 과정 또는 사고 과정을 컴퓨터 정보 처리 과정에 비유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 정보 처리 이론이다. 그래서 주지시 부인의 정보 처리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죠. 감각 기억을 통해서 모든 정보들이 무제한, 다만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그 정보를 주의 집중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과 이를 통해서 감각 기억, 그러니까 작동 기억, 워킹 메모로 넘어오죠. 워킹 메모로서 일시적으로 기억하려고 하는 게 시연이고, 장기기로 넘기려는 게 의미론적 부호화죠. 의미 있게 부호화 처리하면 장기기로 넘어가고, 장기 기억이 있는 건 사실 워킹 메모를 꺼집어내려고 하는 게 인출. 여기서 이제 워킹 메모리, 작동 기억의 한계 용량을 극복하기 위해서 청킹, 자동화, 이중 처리, 5BO 이중 부호화 이런 거 관련되는 거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죠. 그 다음에 장기기로 넘기기 위한 부호화 전략이 있죠. 조직화, 정교화, 심상화, 맥락화, 그런 정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습이론까지 끝나고, 오늘은 이렇게 교육 심리학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교육과정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교육과정이었죠. 그럼 교육 심리학은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학습자를 이해하잖아. 학습자 어떻게 발달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학습이 일어나는지, 그 학습과 발달의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설명. 학습이라 이런 거야. 동물 실험을 통해서 봤더니 학습은 이렇게 조건화되는 게 학습되는 거야. 외적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게 학습되는 거야. 인지 구조가 변화되는 게 학습이야. 이런 식으로 학습 현상과 발달 현상을 설명하고 어떤 원인으로 해서 학습이 되는지, 어떤 원인으로서 학습 그 발달이 일어나는지를 진단적으로 규명하려고 하는 게 학습 이론, 발달 이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학습자를 이해했으면 이런 이제 교수 이론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얘네들한테. 학생들. 내용도 있고, 학자도 이렇게 딱 앉아있고, 그러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노력에 대한 학문적 소산이 바로 교수 이론, 교수 학습 이론과 교육공학이다 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방법의 문제죠, 그죠? 교수 방법론, 교수 이론입니다. 방법을 이론해 놓으면 이론이죠. 그런데 어떻게 가르칠 것이라 하는 것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절대로 못 가르치는 거죠. 학습자의 특성을 이해해야 돼, 학습자 특성. 그래서 교육심리학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교육심리학을 토대로 해서, 교육심리학 크게 두 가지잖아요. 발달 이론과 학습 이론. 이 발달 이론과 학습 이론을 토대로 해서 교수 이론이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교수 이론은. 그러니까 발달 심리학과 발달 심리학 학습 심리를 다 알고 있어야지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시험에서도 교육 심리는 양이 더 많지만 교육 심리보다 교수 이론이 더 출제가 빈번하죠. 그죠? 거의 뭐 한 번 빼고인가 거의 계속 출제되고 있는 게 교수 이론입니다. 교수 이론. 그만큼 비중이 굉장히 높은 이론이고, 근데 별로 재미는 없어요. 뭐랄까, 이론이, 교육 심리는 뭔가 좀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는데, 얘는 에피소드보다는 약간 담백하죠. 그죠? 담백한 거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게 되게 재밌어요. 좋아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많죠. 그래서, 지방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뭐 근육질 중심이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좀, 나중에 공부하고 나면 되게 이제 편한데, 이렇게 다이어트 하기가 쉽지 않죠. 하면 편한데, 이게 교수 일은 좀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대부분 싫어하고, 대부분 힘들어하고,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하고 나면 되게 간단하고 명료한 게 교수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해서 교육 이론과 교수 이론, 교수 방법론을 이해하고 탐색하자. 어떻게 이론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교수 이론과 교수 방법이라는 탐색이 교수 이론, 교수공학 또는 뭐 교육공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를 지시하고자 하는 처방적인 이론입니다. 교수 이론은 처방적이고 규범적이다. 처방적이라는 것은 어떤 학습 조건이 있다. 교수 조건. 교수가 일어날 만한, 교수가 가능한 가르칠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 제반 여러 가지 조건들, 교수가 가능한 제반 상황, 교수가 가능한 상황이라고는 교수 조건이 만들어지면, 교과서가 있고, 교과 목표가 있고, 학습자가 있고, 그 다음에 교과에 여러 가지 교과 내용들이 있고, 교과 목표가 있고, 교과 내용이 있고, 학습자가 앉아 있고, 여러 환경 상황들이 있다. 이렇게 환경 상황들이. 이러면 이제 가르칠 만한 조건이 만들어진 거죠, 그죠? 수용을 하고 싶어요.
수용하려면 수용이 가능하게 하는 조건, 컨디션스. 그 수용 조건은 뭡니까? 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요? 튜브가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을 겁니까? 수용모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그죠? 이러면 수용이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수용이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수용을 하겠죠, 그죠? 수용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수용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재밌다 뭐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수 조건이 만들어지고 교수 조건 상황에서 교수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결과를 어떤 아웃컴스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근데 어떤 학습 이론과 이 교수 이론의 차이를 잠깐 보시면요, 이건 참고로 들으십시오. 학습 이론은 발달 이론도 마찬가지고, 학습 이론은 내가 처방적이고 규범적이라면 얘는 설명하는 거예요. 기술하는 거예요. 디스크립티브. 묘사하는 겁니다. 미술. 어떻게 학습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동물 실험을 통해서. 행동주의 같은 경우는. 나머지는 뭐 정보 처리 과정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학습이 일어나. 어떻게 학습이 일어나는지를 기술해 주니까 기술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원인으로 해서 학습의 결과가 나타나는지 원인을 규명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적. 그래서 학습 이론을 기술적, 진단적 이론이다라고 얘기하고, 교수 이론은 얘를 토대로 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 싶으냐, 학습자가 전체를 교과 전체를 파악해서 지적인 안목, 인지적 안목을 형성하고 싶으냐, 그러면 뭘 하라? 발견학습을 하라. 발견학습에 이렇게 처방을 내려주는 처방. 이렇게 감기가 낫고 싶으냐, 그럼 이 약을 먹어. 이렇게 처방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어떤 학습의 결과를 어떤 조건에서 어느 정도의 학습을 해야 되는지, 마땅히 이런 조건에서 이런 정도의 학습이 일어나야 돼, 이런 정도 학습이 가능해야 돼 라고 처방을 규범적 차원에서 뭐뭐 해야 된다는 규범적 이 처방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규범적 이론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규범, 가치. 어떤 조건에서 어느 정도 학습을 해야 된다. 이따 설명 다 드립니다. 참고로 들으십시오, 그냥. 근데 제가 간단하게 뭐라고 설명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가르친다는 교수 상황이 있겠죠, 그죠? 가르치는 교수 상황, 교수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 교수가 일어난다는 거죠. 수업이 일어난다는, 수업 조건도 교수 조건은 있죠, 그죠? 어떤 상황 속에서 수용을 할 수 있느냐, 수용 조건인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 교수를 하게 되는 거죠. 목표가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되고, 학습자가 있어야 되고, 여러 환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환경 조건들. 교실 공간도 있어야 될 거예요. 하다 못해, 그죠? 뭐 공중에 떠서 할 수는, 공중도 공간적 환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시간도 있어 몇 시간 할 것인지. 이런 교수 조건에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교수 방법을. 조건화 방법, 자극을 제시한다. 자극을 제시해서 조건화시키면 그 성과 아웃컴스가 나온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결과. 조건화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라고 하는 이제 교수 학습 성과, 교수 성과는 이것이 이제 독립변이 되는 거죠. 독립변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주는 변입니다. 영향을 주는 변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원인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영향을 주는 변인이고, 종속 변이는 영향을 받는 변이네요. 영향을 받는. 결과 변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성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실험실 상황 속에서 자극과 반응을 연합을 시켜서 하면 이런 학습의 조건화라고 하는 학습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학습이면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 그죠? 조건화, 도구적 조건화, 작동적 조건화에서 이렇게 학습이 되는 거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기술하고 있다. 묘사. 기술적이고 진단적이다. 학습 이론은 기술적이고 진단적 이론입니다. 진단적. 어떤 원인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설명해 주니까 진단적.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기술해 주고 있으니까 기술적이죠. 기술적. 이건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교수 이론을 들어가는 마당에 교수 이론이 뭔지를 일단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근데 교수 이론은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 교수 조건이 있다. 근데 교수 조건이 있는데 얘는
학습 성과를 낸다. 예를 들어서 지식의 구조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을 형성한다. 지적 수월성을 높이고 싶다. 지적 수월성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 설명식 수업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브루너는 너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 방법을 동원하라는 거예요. 이 방법을. 발견학습을 하라는 거예요. 발견학습을. 근데 설명식으로 하더라도 그러면 설명식으로 할게 그러면. 내가 설명식으로 해줄게. 설명식으로 하더라도 성과가 그냥 지식을 무작위로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성과를 낼 수도 있고 설명식 수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의미있게 착착착 달라붙어서 의미있게 수용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다. 자기 걸로. 그래서 자기 걸로 의미있게 수용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고 싶으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오수별의 유의미 수용학습을 하라는 거예요. 유의미 수용학습을. 그러니까 뭐 어떤 성과를 내고 싶으냐? 어떤 성과를 내고 싶으냐? 그러면 이런 방법을 동원하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그래서 이런 성과가 영향을 주는 이런 조건 속에서 이런 성과를 내고 싶으면 이런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이런 교수 방법을. 그러니까 교수 조건과 이런 성과가 이 방법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성과가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성과가 지식의 구조를 지식의 구조를 자기 걸로 안목화하도록 하는 성과를 내고 싶으면 얘가 여기다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얘가. 발견학습을 해야지 설명식 수업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설명식 수업을 해서는 안 되는. 얘가 영향을 주는 편이니까 독립변이죠. 얘는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조건 속에서 이런 성과를 내고 싶으면 이런 방법을 해야 되니까 종속변이 되는 거죠. 따라서 약제를 이렇게 처방하는 거예요. 이런 감기를 낫고 싶으냐? 그러면 A약이 아니라 B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B약을. 그러니까 어떤 교수 조건 하에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교수 방법을 처방하는 거죠. 가장 적합한 교수 방법을 처방하니까 처방적이다. 처방적. 그리고 규범적이다. 규범적 이론이다. 그러니까 교수 이론은 학습 이론이 토대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육 심리학적 토대가 없으면 이 교수 이론을 정확하게 이야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 학습 이론을 토대로 해서 그런 성과를 내고 싶으면 이런 방법을 동원하라는 겁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교수 이론은 이와 같이 학습 이론을 토대로 해서 발달 이론과 학습 이론, 박사 심리 학습 이론을 토대로 교수 이론이 구성이 된다. 됐죠? 이게 교수 이론입니다.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게 보면 이제 교수 학습과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두 개 나누는데 교육공학 이게 크게 나눠보는데 교육공학은 별로 안 중요하죠. 중요성은 조금 떨어지는데 양도 별로 없고요. 교수 학습이 이제 골칫거리입니다. 너무 많아요. 거기 thinking 맵도 있잖아요. 쫙 봐도 뭔가 되게 많이 줄들이 붙어 있는 것 같죠. 그렇지만 이건 이제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되죠. 자, 봅시다. 먼저 설계입니다. 모형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육학은 모형이 아주 지칩니다. 모형이 있으면 실제로 수업을 운영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그 모형대로 따라가면 되게 편해요. 절차를 제시하고 있으니까. 근데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도 단순하게 또 외워야 되니까 좀 복잡하죠. 모형. 교수 학습이 뭔지를 간단하게 이해하고,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좀 기교로해야 될 것은 교수 설계 모형. 교수 설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교수 학습 이론은 완전학습 할 수 있는 이론을 처방을 내려주고 있어요. 처방. 95%의 학생이 완전학습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 학습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성과를 내고 싶은 이런 방법을 동원해야 돼. 완전학습 내가 제시하는 방법을 하면 여기 이룰 수 있어. 이걸 이제 처방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완전학습. 그 다음에 정보 처리적 관점에서 완전히 장기 기억으로 넘기기 위해서 정보 처리는 주지시 부인을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정보 처리 관점에서 보면 부호화를 잘해서 배운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넘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교수 이론, 정보 처리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탐구 발견이라고 하는 거, 이런 탐구 발견의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머릿속에 지식의 구조가 차곡차곡 쌓일 수 있도록 하는 게 탐구 발견식 교수 이론. 그 다음에 설명식 방법으로 수업을 전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수 설계. 이 교수 설계는 물론 이제 교수 설계 모형에서 설명하기도 해요.
교수 설계, 교과 내용을 어떻게, 교육 내용을 어떻게 조직해서 제시할 것인가. 교육 내용을 어떻게 조직해서 제시할 것인가라는 교수 설계 이론, 또 교수 설계 전략. 그 다음에 구성주의 방법. 자기 스스로 구성하도록 하고 싶다. 자기 스스로. 학습자가 자기 스스로 여러 가지 맥락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구성하도록 하는 게, 그래서 의미가, 사람마다 다 달라지는 의미, 사람마다 지식의 의미가 다 달라지고 하는 그런 성과를 내고 싶으면, 구성주의 교수 방법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많습니다. 그죠? 이거만 해도. 자, 하나씩 가보죠. 교수학습 이론에서는 일단 교수학습의 지도 원리, 학업 성취도, 교수 효과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는데, 요거는,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교육사회학에서도 또 다룹니다. 일단 여기서 넘기고요. 그 다음 우리 관심사항은 교수 설계입니다. 교수 설계. 이게 중요하죠. 모형이니까.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뒤에, 앞에 두 개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교수 설계가 뭔지를 간단하게 교수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세 가지 변인을 살펴보고, 요 세 가지 변인 이겁니다. 조건 변인, 방법 변인, 성과 변인. 이게 있어야지 교수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교수 설계 절차, 마찬가지로 저 모형화되어 있는 것을 교육과정처럼요, 일반화해 놓은 거고, 그래서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절차를 제시하겠다, 절차. 직선형. 우리가 교육과정에서도 타일렛식의 직선형 있잖아요, 그죠? 직선형, 선형적으로 쭉 순서대로 절차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럼 교육과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마찬가지 수업 설계도 쭉 직선형으로 이 순서대로 따라가면 수업 설계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수업 설계 완성하면 이제 가서 그대로 수업하면 되는 겁니다. 글레이즈인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이제 절차 접근을 우리가 체계적 접근이에요. 체계적 접근이고, 최근에 시스템적 접근이 중시되고 있고, 그거를 시스템을 체제라고 번역하고요. 체제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수 체제 설계 모형입니다. 행정학에서도 체제적 접근을 최근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스템적 접근. 이거를 인스트럭셔널 교수, 시스템즈, 체제, 디자인, 설계, ISD 모형이다 하는 것이고, 대표적인 것이 AD 모형과 딕 앤 캐리 모형입니다. AD 모형은 일반 모형이고, 딕 앤 캐리 모형은 수업 설계자 입장에서 전문가 설계자 입장에서 심화시켜놓은 심화 모형입니다. 딕 앤 캐리 모형은 그야말로 책 한 권이에요. 그 책 한 권. 근데 기본 모형이 AD 모형이기 때문에 AD 모형이 사실 더 중요해요. 딕 앤 캐리 모형보다. 근데 AD 모형 한번 출제가 됐죠, 그죠? 출제됐습니다.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와 관련되는 게 AD 모형입니다. 일단 뭐 설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있다라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설계를 마치고 방법을 교수 방법, 교수 이론입니다. 교수 이론, 교수학습 이론. 교수 이론 첫 번째 완전학습 모형입니다. 완전학습이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는 학습이라고 하는 걸 아이들이 그 뭐 발달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타고 나서 발달이 변화될 수도 없는 게 아니라 변화될 수 있다는 어떤 선발적 교육관에서 발달적 교육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찰나에 나온 게 이제 캐롤의 학교학습 모형인데, 적절한 교수 환경만 제공하면, 환경만 잘 제공해주면 누구나 다 완전학습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완전학습에 다 학습성취 한 90% 이상의 학습성취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중요하다. 시간이 좀 느리게 하는 학습을 좀 느리게 하는 학생이 있고 좀 빠르게 하는 학습이 있고, 그러니까 느리냐 빠르냐 문제겠지. 느리냐 빠르냐, 누가 잘하냐 못하냐 문제라기보다는 좀 빠르냐 좀 느리냐의 차이에 불과하고, 좀 느리게 학습하는 학생은 시간만 충분하게 제공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 학습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는 시간의 경제성이라. 시간의 경제성 차원에서 우리가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 있고 학습에 사용하는 시간이 있는데, 필요한 시간을 다 몽땅 다 사용하게 되면 완전 학습이 이루어지잖아요. 완전 학습. 10시간이 필요한데 10시간 다 썼다. 필요한 시간만큼 다 썼으니까 완전 학습 100% 완전 학습 이루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줄여주고 학습에 사용하는 시간을 늘려주면 되는 겁니다. 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사용하는 시간을 늘려주면 완전 학습을 이룰 수 있다 라고 설명하는 게 캐롤의 학교학습 모형입니다. 그다음 블룸의 완전학습 모형은 얘를 조금 더 발전시킨 이론인데, 완전학습 모형은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 좀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정보 처리입니다.
요거 좀 골칫거리입니다. 간해의 목표별 수업 이론. 간해는 자, 이게 탐구 발견시 설명식. 요게 뭐냐면, 요게 인지주의에 영향을 받은 인지주의. 우리가 아까 설명했던 인지주의 심리학에 영향을 받아서 브루노의 발견학서, 오슈벨의 설명식 교수 이론이거든요. 브루노 오슈벨. 근데 얘 간해는 행동주의에서 인지주의로 가는 사람이에요. 행동주의에서 인지주의로 가네. 행동주의 이 둘 양쪽에 걸쳐져 있는 사람들이 되게 좀 어렵잖아요. 그죠? 반두라처럼. 얘도 마찬가지 조금 어려워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그 교관을 해서 행동주의 측면에 영향을 받고 나중에 이제 인지주의 영향을 받는데 어쨌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또 옛날에 되게 중요했어요. 물론 교과 여러분 전공에서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알아둬야 될 필요는 있는데 저는 올해 여기서 나왔잖아요. 올해 구성주의가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서 단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냥 이게 최고로. 그래서 이거는 간에는 아예 문제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문제 풀지도 않았어요. 문제 풀이에. 왜냐하면 여기서 나온다 그러면 이제 구성주의밖에 없으니까. 그중에서 조나센. 그러니까 아예 빼버렸어요. 어떤 분은 뭐 이거 엄청나게 강조했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그 상담하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얘가 더 중요한. 얘가 왜 좀 얘도 물론 중요한 사람이에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알아두기는. 근데 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얘보다는 얘가 더 중요해. 얘보다는 얘가. 근데 얘보다는 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지는 이 이론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탐구 발견식, 이건 이제 브루노가 대표적입니다. 사회과 혹시 전공하시는 분들 마샬라에서 탐구학습 모형도 보셔야 되는데, 교육학에서는 마샬라에서 탐구학습 모형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브루노, 발견학습. 이것도 중요합니다. 한번 출제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식 교수 이론입니다. 오스베르 유의미 수용학습 이론. 자, 그 다음에 교수 설계 이론이 메릴의 내용 요소 제시 이론, 이것도 구인 전시, 라이겔루스 종교화 이론인데,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자, 일단 봅시다. 이 간에는 목표별 수업 이론이에요. 보세요. 목표. 야, 이 성과를 내고 싶으냐? 성과가 목표입니다. 이런 성과를 내고 싶으냐? 간에는 성과를 5가지 제시합니다. 지금은 그냥 들으십시오. 인지적 측면에서 어느 정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어느 정보. 그 다음에 지적 기능이 있고 인지 전략이 있어요. 이 인지적 측면이고, 정의적 측면에서는 태도, 심동적 측면에서 운동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5가지 영역이 교수의 목표예요. 목표 영역 5가지. 이 5가지를 어느 정도 사계절 원리, 사실 개념 절적, 이거는 메릴이고, 예. 이 어떤 단순한 사실이나 개념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억하고, 요거는 명제적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명제적 지식. 사실적 명제적 지식. 요거는 지적 기능은 노하우예요. 방법적 지식, 절차적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인지 전략은 전체 사고에 대해서 통제하는 거예요. 요건 태도는 정의적 측면, 이거는 운동적 측면, 심동적 측면. 요게 5가지가 목표예요, 목표. 요 목표를 내고 싶으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방적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처방적인데, 전부 다 뭐예요, 이거? 교수 이론은 전부 다 처방을 내리는 처방적 이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교수 이론은 전부 다 설명하려고 하는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발달 어떻게 되는지, 학습을 설명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성과를 내고 싶으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지, 가장 적합한 교수 방법을 처방하려고 하는, 처방하려고. 목표를 어느 정도의 습득에, 지식의 습득에 둔다. 명제적 지식 습득에 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슈벨의 유의미 수용학습 하라는, 유의미 수용학습. 이 방법을 동원하라, 이 방법. 이게 처방 내린. 이 사람이 오슈벨의 이론을 끌어다 오슈벨의 유의미 수용학습을 하라는, 유의미 수용. 오슈벨 인지주의잖아요? 갖고 온 거예요, 그냥. 행동주의, 인지주의 다 들어가 있어요, 저 속에는. 그 다음에 언어 기능을 습득하고 싶으냐? 언어 기능. 지적 기능. 지적 기능을 습득하고 싶으냐? 이거는 이 사람 8가지 위기학습을, 8가지 위기학습. 이 기능이라고 하는 거 절차의 지식은 계열화되어 있더라, 계열화. 계열화되어 있어서
위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밑에부터 신호학습부터 밑에부터 쭉쭉쭉쭉 올라와야 돼. 나중에 문제 해결까지. 그래야지 문제 해결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수학 같은 경우는 되게 계열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덧셈 곱셈 못하는 애가 뭐 인수분해라든지 뭐 방정식을 해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계열화되어 있죠. 이렇게 계열화해서 학습해야 된다. 문제 해결하고 싶냐? 문제 해결 능력. 문제를 풀 수 있어야 절차적인 거죠. 해결할 수 있다. 계열화. 인지 전략 하고 싶으냐? 이거 연습해야 돼. 연습. 사고라고 하는 것은 쉽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계속 장기간에 걸친 계속적인 반복 연습이 필요해. 등등의 이런 처방을 내려주는 방법을 내려주는 거예요. 방법을. 근데 이렇게 보면요. 이 사람 지금 계열화를 강조하는 거예요. 계열화를. 계열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목표별 수업이래. 목표별로 수업 방법을 다르게 설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별로 수업 방법을 다르게 설계해야 돼. 이 목표별 수업 이론이고 정보 처리죠. 이걸 다시 한 차씩 수업을 끌고 왔다. 어느 정도든 지적 기능이다. 한 차씩 수업을 끌고 왔을 때는 이제 수업 사태와 관련 설명. 수업 사태를 정보 처리 관점에서 주의 집중부터 쭉 파지까지 일반화시키는 그 과정까지 9단계로 쭉 설명하는 게 수업 사태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두죠. 목표 수업 이론과 정보 처리적 관점에서 수업 사태를 설명하고자 하는 게 두 개. 좀 복잡하죠. 많죠. 근데 알고 나면 되게 단순해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 보면 이제 이게 위계학습이라고 하는 거는요. 위계화를 거치는데 전체 내용 구조를 처음에는 몰라요. 수학의 내용 구조를 만약에 계열화 쭉 학습한다면 수학의 내용 구조를 처음부터 알 수가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죠? 쭉 단계별로 올라가서 최종 단계에 이르렀을 때 전체가 눈에 들어오는 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한계점은 전체 내용 구조를 먼저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체 내용 구조를. 그래서 전체 내용 구조를 먼저 제시하고 지식의 구조를 먼저 제시하고 핵심 내용을 그 내용을 갈수록 폭과 깊이를 더해가도록 나선형으로 조직해야 돼. 라고 설명하는 게 브루노의 발견학습 프로그램. 브루노는 이 간에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얘보다 얘가 더 중요한 거지. 간에 갖고 있는 한계점, 다시 말해서 이 전체 구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거. 처음부터 전체 구조를 제시해서 전체를 구조를 핵심 개념을 먼저 제시해주고 전체를 꿰뚫어 보는 전체 구조. 그러고 나서 점점 폭과 깊이를 더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은 초등학생도 배우고 대학생도 배우고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 전체 구조를 먼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초등학생들이 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폭과 깊이를 더해가면서 심화해서 가르치는 거죠. 이해돼요? 브루노 발견학습. 사실 그게 더 낫지 않아요? 초등학생이 수학 전체 구조를 또 꿰뚫고 있습니다. 수학이네 이렇게 돼 있지. 물리, 정수, 뭐 대수, 뭐 이런 식으로 돼서 확률 통계 뭐 이렇게 쭉 돼 있어. 전체 구조를 알고 그 초등 수준에 맞는 내용을 이제 배우고 갈수록 폭과 깊이를 더해가는 거죠, 그죠? 그럼 초등학생이 물리 전체를 꿰뚫고 눈을 갖게 되는 그냥 물리 전체 구조를 뼈대를 쭉 추려갖고 뼈대를 먼저 가르치고 초등학교 수준에 맞는 내용을 가르치고 갈수록 폭과 깊이를 더해가는 거니까 브루노가 이 사람의 한계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근데 브루노가 발견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안내된 발견. 아이들 보고 자 니네들 알아서 발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탐구할 만한 자료, 지식 구조가 들어가 있는 탐구할 만한 자료를 쭉 만들어서 제시를 해주고 학생가 그걸 발견할 때 교사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줘서 그거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지식의 구조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잖아요. 유도. 발견학습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는 전달할 내용이 많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별로 선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60년대에 인지주의가 풍미하면서 학문충 교육과정이 미국을 휩쓸고 있는 그런 시대에 실제로 학교 현장에 가봤더니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설명실, 옛날 그냥 설명실 하고 있더라, 그냥. 설명실을 하니까 아이들이 암기만 하고 있어요, 암기만. 그냥. 옛날식으로 똑같이. 발견학습을 그렇게 주창하긴 했는데도, 그럴 바에는, 기계학습, 암기학습 바에는, 설명실 할 바에는 그냥 설명실 하되, 그거 좋아, 설명실 해. 대신, 의미있게, 체계적으로, 구조화해서 머릿속에 집어넣도록 하면 어떠냐. 해서 나오는 게, 오슈벨의 유의미 수용학습이에요.
이거는 우리 현장에서도 설명식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지금은 학생 참여잖아요. 그죠? 이거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학생 참여하니까 참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얘를 단점을 극복하는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어차피 결론은 똑같아. 결론은 지식의 구조를 습득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학습자 스스로 하는 거니까 요즘은 학생 참여이니까 얘가 더 중요한 거죠. 얘는 설명해야 되니까 얘보다 얘가 더 중요한 거죠. 예. 그 다음에 메릴의 내용 요소, 메릴은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가르칠 때 사실 하나를 가르칠 수도 있고 개념 하나를 가르칠 수도 있는데 그 개념 하나를 가르치거나 사실 하나를 가르칠 때 그때 하나의 아이디어를 가르칠 때 내용을 어떻게 조직하고 제시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게 메릴의 내용 요소, 제시 이론, 구인 전시 이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미경을 조작하여 뭐 식물 세포를 관찰할 수 있다. 현미경 조작하는 거는 현미경 조작하는 절차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현미경 조작하는 이 절차를 그다음에 발견하는 거죠. 엽록소 식물 세포를 이제 보는 거니까 이거는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활용하는 거. 이 하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의 아이디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임을 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이죠. 사실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안다. 이 하나를 가르치는 하나를 가르치는 이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용을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제시할래를 설명하는 게 메릴의 내용 요소 제시로. 그러니까 미시 설계 전략이다. 미시 설계. 하나의 아이디어. 근데 복잡한 아이디어. 지금처럼 교수 학습을 다 가르치고 있다. 이거 전부 다. 굉장히 복잡하죠. 이거 가르칠 때는 내용을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수업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라이겔로스 정교화 이론. 라이겔로스 정교화 이론은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지식의 구조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지식 구조. 핵심 뼈대를. 핵심 개념과 원리를 먼저 보여주는. 그거를 정수다. 정수. 이피토미, 정수. 정수. 핵심 개념. 전체 개요를 먼저 제시하고, 그러고 나서 이걸 좀 더 상세하게 정교화. 상세하게 정교화시키는 거예요. 정교화. 여기다 이제 살을 붙여나가요. 이렇게 살을 붙여나가죠. 그 다음에 수업 끝날 때 다시 요약하고 종합해줘. 종합. 제가 쭉 보여주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다시 끝날 때 다시 정리해줘 드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전체를 쫙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상세하게 이 정교화해서 계율화시키는 쭉 순서대로 쭉 계율화시켜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간에도 계율화를 얘기하고 있고, 브루노도 이 발견학습하기 위해서 수업 이론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식 구조를 제시해야 되고, 그 지식 구조를 순서대로 계율화시켜야 돼. 학습자는 학습 경향성이 있어야 되고, 수업은 중간중간에 강화를 해줘야 돼. 계율화, 나선형 원리, 나선형도 가수 폭과 깊이를 더해갈수록 계율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선형의 계율화 이론을 보다 구체적인 수업 상황에 적용한 수업의 계율화 이론이 정교화 이론이에요. 정교화 이론. 그러니까 이거는 간에도 계율화, 얘도 계율화, 다 계율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라이겔로스 정교화 이론은 계열화 하는데, 이 간에가 갖고 있는, 간에는 위계학습을 따르면 전체, 한 단계 한 단계 걸어서 전체, 최종,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야 전체 내용 구조가 파악되는데, 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전체 구조를 먼저 보여주는 정수. 전체를 먼저, 이 전체 개요를,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핵심을 먼저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다시 계열화시켜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쭉쭉쭉 들어가고 나중에 다시 전체 요약 종합. 이런 식으로 수업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을 조직하고 수업하라.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얘가 극복하고 있으니까 얘보다 얘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얘가 중요하기도 해요. 얘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예. 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수업 사태. 실제로 수업 운영할 때 이제 정보 처리 관점에서 여기는 정보 처리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니까 정보 처리 관점에서 됐죠. 대충 전체 어느 정도 감이 잡힙니까? 좀 많아서 일단 보세요. 순서대로 완전학습이고 간해가 행동주의, 인지주의 결합해서 목표별로 수업 처방을 달리하는 것을 수업 설계를 다시 달리 처방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위기학습이고요. 계율화시켜서 하라. 발견학습, 이거는 스스로 지식구조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얘가 갖고 있는 한계, 지식구조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지식구조, 전체 구조를.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발견식 하니까 얘는 어차피 설명식으로 설명하더라, 애들이. 그 학교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설명식으로 할 바에는 의미있게 수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의미있게. 유의미 수용학습. 유의미 수용학습을 제시합니다. 세부 내용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그 구성주의죠. 구성주의는 이제 최근에 인식론의 경향이라고 볼 수 있죠. 객관주의에서 이제 구성주의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식은 자기가 스스로 구성하는 거야. 학습 환경 설계가 중요하다. 학습 환경 설계. 어차피 스스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 설계를 해주면 되는 거야, 설계. 선생님은 학습 환경을 설계하고,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환경 설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설계. 학습 중심 학습 환경을 설계하고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가 학습의 주도권이 학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교사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교사 주도권을 넘기고 학생이 여러 가지 맥락을 통해서 스스로 사고하고 반성해서 자기 반성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또는 주변 친구들과 또래와 상호작용, 협동학습 같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거는 사회문화적 구성주의죠. 상호작용하면서 지식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도록 주도권을 학생에게 넘기고 옆에서 선생님이 도와주는, 조력해주고 적절하게 스캐폴딩, 모델링, 이렇게 코칭 이런 식으로 조력해주고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일단 학습자 중심 환경을 설계하라. 그래서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도록 하자 하는 게 구성주의죠. 그래서 환경 설계의 대표. 그러니까 이 학습자 구성주의에서는 학습자 환경 설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설계.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교사는 옆에서 조력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반도라가 심리학자의 그 살아있는 가장 영향이 있는 사람이 남다면 구성주의, 교수학습 이론에서는 이 사람은 가장 살아있는 교수 이론가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 출제된 거야. 문제풀이에서도 이걸 다뤘었죠. 그 다음에 도제 이론이 유연성 쭉 있는데, 최근에 자원학습 이론도 이제 조금 강조되고 있는 추세고, 강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중심은, 사실, 옛날부터 강조되어 왔는데, 역시 여전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미 출제가 됐는데, 중요한데 출제가 됐는 거고요. 그 다음 도제 이론은 유용성 이론, 요것도 사실은 무시할 수는 없는데, 뭐 다 중요해요, 사실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조금 꼽으라면 이제 요거였는데, 그리고 이 개관도 알아두세요, 이것도. 버릴 게 없습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교수 학습이 이제 끝납니다. 지금 이렇게만 해도 조금 많죠, 그죠? 또 하나 기다리겠죠? 교수 방법입니다. 교수 방법. 자, 강의법이니, 문답법이니, 토익법이니, 이제, 문제 해결 학습이니, 프로젝트 학습이니, 자기주도 학습이니, 개별 학습이니, 협동 학습이니, 이런 이제 교수 방법론이 있습니다. 방법론. 강의, 문답, 토익, 강의는 뭐 죽어도 깨도 안 나오죠. 지금 강의식을 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물론 학교 현장에서 강의식을 하겠지만, 교육과정이 학생 참여형을 강조하고 있는데, 뭐 토익법 정도는 이제 뭐 봐두셔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문제 해결 학습, 그 다음에 킬패트릭의 영향을 받은 프로젝트 학습. 최근에 이제 프로젝트 학습을 많이 강조하죠. 프로젝트 학습.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학습하는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 학습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배려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상호적 사회적 구성주의를 많이 강조하는 입장이니까
자기주도 학습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지만 조금 등용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고 개별 학습도 물론 중요한 것 중에 하나지만 이 중에서 이제 꼽으라 그러면 협동학습이죠. 사회적 상호작용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으니까 협동학습이 중요하고 또 협동학습 하면 출제가 했죠. 협동학습도 마찬가지로 협동학습 전체를 알아두셔야 돼요. 협동학습 도대체 뭔지 이걸 알아요. 이게 또 복잡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직소 모형이라든지 스테드, 팀성치 분단 모형, 체육과 같은 경우는 특히 유의해야 될 부분이죠. 특별히 중요한 게 이제 그 스테드 모형, 사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과도. 이 두 가지가 조금 더 중요하고 나머지는 이제 일단 이해는 해두셔야 되는데 직소 모형과 팀 성취 분단 모형, 스테드 모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자잘자잘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수 이론 전체가 이제 끝납니다. 공학이죠. 공학은 할 게 별로 없어요. 공학은 그냥 기자재 어떻게 선정하고 기자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수업 매체 활용과 관련되는 거, 매체 선정하고 활용하는 거. 공학을 간단하게 이해하고 매체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최근에 이 매체 활용과 관련된 교수 환급의 혁신 이렇게. 공학은 먼저 공학이란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맨 처음에 교육공학은 매체가 시각 매체, 그냥 시각 매체, 그림 같은 거. 거기다 청각을 집어넣죠. 시청각. 그다음에 여기다 통신까지 같이 집어넣습니다. 시청각 통신. 최근에는 시청각 통신 이론, 이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교수 매체에서는 매체 특성이 어떤지, 매체 연구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때는 매체를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어시오명이 중요하겠죠. 그죠?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실제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 투사 매체니 비투사 매체니, 이거는 물론 알아두면 좋겠지만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교수학의 혁신입니다. 인터넷이 이제 보급되고 컴퓨터 인터넷에서 컴퓨터 보조학습이라든지 멀티미디어, 하이퍼미디어, ICT 활용, 이러닝, M러닝, 유비쿼터스 러닝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 그 다음에 블렌디드 러닝, 플립드 러닝, 이게 이제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교수학습과 교육공학 마치게 됩니다. 좀 양이 조금 되고 부담도 되고 할 텐데 오늘 내일 잘 극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쉬었다 가죠.